글쎄 뭐 예측까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쭉 선거 시작하고 난 다음에 현장 가면 반응들이 되게 이게 좀 느껴져요. 그 반응이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또 바뀌는 거니까 선거 막판까지 좀 잘해야죠. 네. 그게 이제 주로 예. 그때 제가 정책특위 간사하면서 예. 정치개혁 작업했던 거하고 예.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법사위를 하면서 이제 조국 청문회, 윤석열 청문회, 조국 청문회 그리고 이제 추미애 청문회까지 청문회만 3번 했잖아요. 이어서. 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된 대논쟁이 대한민국 거의 전 국민이 참여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초기에 그때인지도 수직 상승됐고.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왜냐하면 거의 1년 동안 제가 라디오, TV 인터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안이 이래요. 조국 장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못 뛰어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그 팩트들이 쌓이잖아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진입장벽이 생겨요. 잘 몰라.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잘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청문회 한다고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취재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1년 내내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마이크가 전담했구만. 그러니까 네. 당에서.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네. 이제 제가 법사위원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대표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워낙 국민적으로 큰 쟁점이 될 사안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맙다고 격려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왜 조국 장관 조국같이 잘못한 사람을 비호하냐 이러고 혼내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1년 동안 그 지난 8월부터 뭐 1년은 안 됐지만 하여간 총선 정도까지 그때까지는 이게 계속 쟁점이 됐는데 검찰개혁 문제가 뭐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길게 보면 한 1년인데 1년 동안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어디가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나면 아마 폴리뉴스 인터뷰를 하고 하면 또 그럴 거예요. 그 두 반응들이 저한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우나 가면 이제 열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건강해진다.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양쪽 의견들을 듣다 보면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또 내가 생각 못했던 것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제가 상당히 국민들 민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비판적인 목소리도 잘 이렇게. 그렇죠.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는 또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보수적인 분들이 많죠. 많이 계시잖아요. 네. 서울 수도권이 지역구였으면 아마 좀 덜했을 텐데 제가 충청도 시골이라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는 뭐 그 조국 얘기, 검찰 얘기 좀 그만해. 선거 해야지 선거. 선거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그 뭐라 그럴까. 하여간 조언, 충고 뭐 이렇게 혼내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지지율 역전이 관심사가 돼 있는데요. 뭐 예상까지 한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지지율이 좁혀지는 거는 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지율이 이렇게 보통 한 20%에서 많을 때는 한 30%까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민심 혹은 판단 이런 게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20% 이상 차이 나는 거는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결국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사건에 영향이 미치는 시기까지
그렇게 한 20% 이상 큰 격차로 지지율이 차이가 났던 거죠. 지난 총선 또 당 득표율로는 8% 정도. 그렇죠. 한 예. 10% 정도. 그동안에 지금 현재 있는 유권자 지형의 변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40, 50대, 30대, 40대는 상당히 진보적이 됐고, 50대도 옛날에는 약간 보수적이었다가, 지금은 보수 진보가 이렇게 약간 이게 이게 섞여 있는, 상당히 유권자 지형이 바뀐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차이가 났던 거거든요. 예. 이게 하나가 있고, 예. 근데 이 지지율 차이는 많아봐야 10%입니다. 예. 근데 20% 이상 차이가 났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농단, 그 다음에 그 적폐청산, 이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탄핵, 예. 이런 과정에서 통합당이 실제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온 거죠. 근데 재판이라는 게요, 우리가 뭐 어떤 재판도 마찬가지, 옛날에 우리 포도청에서 사또님이 곤장을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 어느 정도 판결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당이, 통합당이 좀 반성하고 그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또는 적폐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말 그런 극단적인 수구적인 이런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게 국민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한번 주려고 생각해봤는데 다시 또 거꾸로 가고 다시 또 거꾸로 가고 그게 이제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죠. 자꾸 밖으로 나가고 광화문 집회 나가고 태극기 부대 극단적인 그런 주장에 가담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총선 전에도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코로나였습니다. 뭐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외국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준 게 국민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은 면도 있죠. 예.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였고 미래통합당이 잘못한 게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 이게 안보 사안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안보 사안이거든요. 이런 안보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여야를 떠나서 힘을 합쳐야 돼요. 근데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문재인 정부를 정략적으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협조를 안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계속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거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국민들이 그거를 마치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협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저는 그게 국민들이 야, 저 사람들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도 뭐 이렇게 180대 120기까지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간 큰 차이가 났죠.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마음은 민주당이 통합당에 비해서 한 10% 정도 앞서는 게 현재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설 정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변화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고 실제 여론 지형을 본다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좀 높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이번 리얼미터 조사나 이런 ARS 조사는 좀 적극적인 분들이 응답을 하는 조사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할 말이 많은 분들한테는 지금 민주당이 또 문재인 정부가 조금 약간 몰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저는 이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까? 아까 첫 번째가 이 좀 정상화돼가는. 네. 이제 그게 이제 기본 바탕이고 정상화돼 가면 한 10% 정도 민주당이 앞서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이 적극적인 정치 관심층에서는 오히려 역전까지 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게 거예요. 이제 두 번째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게 된 데는 저는 이제 그 역전까지 되게 된 데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실제로 부동산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정책이 잘 됐냐 못했느냐가 지금 논쟁이 돼서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아직 정책은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놔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예. 그래서 저는 정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의 과정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책 집행이 되지를 못하면서 약간 좀 혼선이 있거나 아니면 찔끔찔끔 이렇게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원인이 어떻게 됐든 사실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면서 갭 투자라고 하는 거 우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빚내서 집 사라 이 캠페인까지 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빚내서 집 사고 갭 투자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 이 집값 상승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이 확대되면서 갭 투자가 확대되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결과에 책임지는 게 또 집권 세력의 숙명이에요. 어떻게 됐든 원인이 뭐가 됐든 현재 이 부동산 가격 이 상승을 막지 못하지 않았냐. 이 책임을 묻는 거죠 국민들이. 그리고 그거는 집권 세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 억울합니다. 원래 이거는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래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당신들이 잘했어야지. 그럼 할 말 없죠. 원래 그런 겁니다 정책은.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 뿌리는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작이 돼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이제 왜곡되는 거 이거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 또는 거기에 대한 불만,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책 자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논쟁은 좀 약간 별도의 논쟁입니다. 정책과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게 지금 민심의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민심이 그렇게 부정적이니까 정책을 다 실패했다 바꿔라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좀 달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 부동산만 가지고 이렇게 뭐 여론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조금 논쟁이 단순할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여기에 좀 다른 문제가 또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 핵심이 뭐냐 기본적으로 180석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아마 국민들이 180대 100이 딱 나왔을 때 미래통합당 저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좀 혼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래서 표를 안 주고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를 많이 줬어요.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압승한 게 핵심 아닙니까? 사실 호남이 뭐 20한 서너 석이 플러스된 거하고 수도권 압승한 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때 표를 줄 때는 통합당보다 조금 많이 주겠다. 통합당이 조금 못 믿었다 해서 표를 준 거예요. 이게 180석 3분의 2 가까이 주겠다고 맘먹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잖아요. 이제 이 선거제도의 숙명인데 전체적으로 여론이 한 10% 앞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현실이라고 봐요. 그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180석에 걸맞는 결과를 내면 야 조금 과하게 주긴 했는데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안 아깝다. 그러면 지지도가 안 떨어지겠죠. 근데 사실은 180석에 맞는 결과나 성과를 내는 게 단기간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이런 상황이 되게 엄중하잖아요. 180석을 줬으니까 국민들의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맞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또 겸손하게 겸손하면서 능력 있게 이걸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라. 180석 줬으니까 일해라. 성과를 내라. 이게 국민의 한 뜻이죠. 근데 일하되 너 180석 그게 니들이 잘해서 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원래 니네들이 180석까지 이렇게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얻어야 될 건 아니니까 힘 자랑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해라. 151석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이게 국민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해라.
성과를 내라. 하지만 겸손하게 해라. 이게 이제 국민의 뜻인데 사실은 우리는 좀 일을 해라, 성과를 내라 이 목소리에만 조금 너무 약간 기울어져 있던 또는 거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겸손하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좀 억울한 점도 있어요. 법사위. 사실 법사위 놔두고는 국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국회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지난 국회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또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방 독주다. 사실은 다수를 인정하고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한국당, 통합당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당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비판을 받는 거죠. 그다음 부동산 3법도요. 지금 이 문제를 처리 안 하면요. 가령 예를 들어 임대차 보호법 3법을 빨리 통과시켰다. 토론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게 10년 토론한 겁니다. 10년 토론했던 게 2+2안이 있고 2+2+2+2안이 있고 3+3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계약갱신제도를 없애버리고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살게 하고 세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또는 집주인이 직접 와서 살 경우에 이런 특별한 조건을 규정을 해서 그런 때 아니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자. 단 가격은 적정 수익을 뭐 5% 이렇게 올리자. 이런 안도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낮은 안입니다. 2+2. 그러니까 2년만 더 계약갱신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지금 2년 보장되어 있는 거를 4년으로 늘려준 거밖에 전 세계에서 후진국 말고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나라에서 세입자 보호를 이렇게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게 후진국이에요. 이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이렇게 세입자 보호를 하는 나라는 없어요. 세입자가 약자 아닙니까?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약자예요. 약자를 제도나 정책이 약자 편을 드는 게 원래 정상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제도나 법이나 정책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힘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은 제도나 법과 정책으로 뒷받침 안 해주면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과 제도는 약자들 편을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는 없어요. 요 정도 한 건데 이미 10년 동안 논쟁했던 거고 제일 낮은 안을 선택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데요? OECD.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세입자가 이제 임차를 하잖아요. 집을 빌려요.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할 때까지 삽니다. 그 집에서. 단 뭐 5년 만에 한 번씩 가격을 몇 프로 올려준다. 이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표준 임대 계약제, 표준 계약 제도가 있어갖고 표준적으로 요 지역의 몇 평의 임대료는 얼마다. 이런 표준 임대료 제도를 채택해서 그만큼만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주인이야 너 나가 이렇게 못합니다. 다 어느 나라든. 한번 외국 나라 물어보세요. 자기가 세입을 했는데 내가 집주인한테 잘못 보여서 쫓겨나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미국에서? 내가 집을 예를 들어서 뭐 망가뜨렸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회적으로 좀 부도덕한 행위를 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 무슨 지탄을 받는다거나 이런 과실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혹시 그런 우리 저 교민들 중에 유학 간 분 중에 그런 대접 받아본 분 있나요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이건 선진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리에 맞지 않죠. 야당은 왜 반대하죠? 야당은 이거죠. 임대인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임대인의.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은 뭐 남 걱정하는 건데 이러면 전세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5%밖에 못 올리니까 한꺼번에 올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93년도 그랬습니다. 1년에서 2년 할 때 엄청 올랐어요. 그게 얼마나 갔겠습니까? 한 번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5%, 2%로 떨어졌어요. 한 번 막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어떻게 매년 20%씩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도 부작용은 있더라도 정말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임차인을 보호를 해야 된다. 세입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국가가 할 일이에요. 국회가 할 일이고 정당이 할 일입니다. 정치가 할 일이 이거예요.
행정부가 할 일이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금 내는 거죠. 그냥 임대인은, 강자, 힘 있는 사람은 그 힘과 돈과 권력이 스스로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토론해왔다. 네. 그리고 정부와 여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네.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하면 네. 아니 그래도 조금 더 토론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할 거면은 빨리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선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겠다고 생각하고 6개월 토론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계약갱신되는 다 올립니다. 다. 10% 20%씩 다 올려요. 네. 그러면 네. 그렇게 다 오른 다음에 이 제도 도입하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안 하겠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고, 아, 우리는 세입자들 대한민국 보호 못 합니다 하고 국민들 고백하고, 왜? 아니,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든지 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이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독주라고 그러면 이런 독주는 오히려 반대하는 쪽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 추경 통과시킨 거와 똑같은 논리네요. 그러니까 추경도 마찬가지죠.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과시킨 쟁점들이 다 이런 것들만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데 우리가 다수라고 그래서 다수의 흉포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 건 아니거든요.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입장에 섰을 때 법안의 성격상 예, 필요했던 법안,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당이 저렇게 막 우는 소리를 하니까 아니 의석수까지 밀어줬는데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하냐 당연히 걱정이 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지지도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사실은 이런 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사실은 충분히 토론해서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다수파라고 해서 다수결로 한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합의입니다. 합의. 다수든 소수든 주인들 간의 결정이기 때문에 주인들 간에 하는 건 뭐예요? 합의하는 거예요. 네. 내가 주인이고 이 사람이 노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다수가 주인이고 소수는 노예다. 그럼 다수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다수든 소수든 다 주인이에요. 민주공화국 그거 아닙니까? 예. 주인 간에는 합의가 결정 방식입니다. 합의하는 거예요. 다 주인, 서로 다 주인이니까. 근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때. 안 될 때 네. 구분응선까지는 합의를 노력하는 게 원래 민주주의 원칙이고 네. 정 안 되면 지금 이런 것처럼 만약에 안 되면 시장에 혼란이 온다든가 누군가가 피해가 온다든가 그러면 그 마지막 일부 능선을 남겨두고 다수결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 물통한 합의 이게 1번 이게 90%를 차지하고 다수결을 통한 합의 이것도 합의예요. 왜냐하면 다수결에 결정난 거는 우리 전체가 합의한 걸로 한다. 이게 우리 헌법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다수 의견대로 하자. 이게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수 의견을 받은 사람은 다수표 받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수결도 합의입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가 우선이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을 앞으로 민주당이 잘 해나가야 만약에 이걸 잘 안 하면 야, 너 180도 힘 자랑을 하고 준 거 아니야? 하고 국민들이 또 한 말씀 하시기 시작하면 그 민주당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잘 우리가 실행을 해나가자. 그런데 불가피하게 국민들이 또 정말 원하는 건데 야당이 끝까지 당리당략적 반대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다수결해야 됩니다. 근데 20대 국회는 뭐였냐면 이 마지막에 필요할 때도 못했어요. 의석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또 법사위라고 하는 이 제도적인 또 이 장애물이 있어서 그 왜곡된 거죠. 반칙, 특권 이런 것.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없애고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애고 가되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야당이 저렇게 당리당략으로 계속 반대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야당이 안 하니까 어차피 이거 절차는 정해져 있다 하고 가기보다는 최대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 노력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당을 잘못 만나면 야당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당리당략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결국 국민들이 저 야당 무시하고 혼자 독주했다고 여당이 욕먹을 거니까 여당 욕게 먹게 해주자 골탕 좀 먹이자 하고 안 할 수 있어요. 협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불행한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그게 함정이잖아요, 그게.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럴 때는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만큼 야당에 우리가 투자할 시간만큼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해서 국민들이 이게 야당 이 사람들 참 못됐구나. 그런 노력을 해가면서 해야지 그냥 야당이 반대합니다. 저 당리당략으로 반대합니다. 그냥 우리가 표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면 국민들이 바쁜데 어떻게 압니까 그걸. 그 문제는요. 이게 이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새로운 쟁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는 공직 맡으면 안 된다. 이게 법에 돼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새롭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워낙 다주택이 문제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새로 하다 보면 당연히 부작용이 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나만 그러냐 또는 나는 좀 억울하다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게 마음대로 집행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옳은 방향을 해야 되니까 한 거죠. 이런 게 무서우면 이게 부작용이 무서우면 못 합니다. 근데 어차피 해야 될 길이면 그냥 부작용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기는 부작용은 어차피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한 거니까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얻어맞고 조금 혼나더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하면 좋죠. 근데 사람 일이 그렇습니까 어디? 어떤 사람은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은 우리 방향이 잘못된 거라면은 뭐 대우각성을 해야 되는데 방향은 잘 돼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앞으로 이제 1가구 2주택 이런 사람은 임용 안 하겠다.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괜찮은 방향이에요. 저는 뭐 그것도 아주 꼭 본질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워낙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극약 처방으로 좀 강한 그런 그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방향 자체가 단기적으로 볼 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가긴 가되 그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들은 우리가 감수하고 좀 재발되지 않게 좀 노력을 하자 이런 정도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이 방향이 뭐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정책을 새로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뭐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의 어떤 그 건강성, 대한민국 헌정의 미래와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본질적인 쟁점입니다. 우리가 레임덕은 불가피한 거다. 임기 말에는 어떻게 단임제니까 더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맞는 걸까요, 그게? 이렇게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나머지 2년은 이렇게 맨날 욕먹고 몰리고 여론에서 이렇게 몰리게 되고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저는 이게 본질적인 쟁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많잖아요. 이런 헌정이 정상적인 건 아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는 왜 더 이게 힘드냐면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일단 이 양원제잖아요. 아니, 양원제가 아니라 저 중임제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은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미치는 범위가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외교 안보, 통상 이런 대외적인 업무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상당히 직접적이고 그다음에 커요. 그런데 전체적인 국정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움직여요.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중요한 거예요. 의회가. 그러니까 의회의 결정이라는 건 임기 마지막이냐 임기 중반이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가 중심이 돼서 정책 결정을 해야 지금 이 레임덕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 특히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 비서실 힘이 세면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힘이 약하면 대한민국이 수독돼요. 지금 30년 그래 왔어요. 왜? 청와대 비서실이 힘이 세니까 수석 장관보다 힘이 세니까. 여당이 어쨌든 큰 역할을 못 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소득 3만 불이고 지금 3050 클럽이에요. 3만 불에 5천만. 전 세계에서 10개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규모가. 이런 정도 경제 규모의 나라가 이렇게 불안정한 헌정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이제 헌법 개정이라든가 헌정 개혁이 좀 필요한데 꼭 개헌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이게. 왜냐? 당이라는 게 있어요. 당은 의원도 배출하지만 대통령도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대통령을 다 배출하고 책임지는 게 정당이에요. 그 정당을 보고 대통령을 찍어주고 의원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이 레임덕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는다면 이거를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 보세요. 미국 의회는 뭐 정당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의회가 그 역할을 하니까 대통령 레임덕이라 하더라도 외교 관련 안보 문제 레임덕은 상당히 중요하게 노정이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정책적인 뭐 보건 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레임덕이 있다고 뭐 문제되는 적이 있나요, 미국에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외교 안보 말고는 미국에서 레임덕 갖고 쟁점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검찰 개혁이 됐던 뭐 경찰 개혁이 됐던 뭐 복지가 됐던 뭐 수당이 됐던 모든 문제가 임기 말이 되면 다 동력이 떨어져요. 말을 안 들어요. 일을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손해입니다.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엄청나게 흔들어 놓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헌정개혁을 통해서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식이 있고 그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당장 정당이 생각을 바꾸고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거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비록 대통령 임기는 지금 1년 뭐 반 남았지만 이번 국회 임기는 3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또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계속 집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 하고 그만둬야 되지만 민주당은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레임덕이 없죠. 다음에 집권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결정했는데 또 민주당이 다수당의 결정인데 공무원들이 뭐 일을 안 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이 제 역할을 하면 레임덕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도부는 보통 지도부가요 대선 앞두면 조금 약간 힘이 빠져요. 다음 대선 주자 중심으로 당이 중심이 이동이 돼요.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세계의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당이 선거의 중심이에요. 당이 차기 집권된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는 게 후보예요. 거기에 제일 적합한 후보를 선출하는 게 대통령 후보 경선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후보가 교수들 모아놓고 선거 캠프 만들어서 무슨 미래 비전을 만든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에서 다 당에서 합니다. 당에서 대의원들하고 1년 동안 이 토론을 해요. 그 코커스지 뭐니 하는 당 대회라는 게 후보도 선출하지만 이 그동안 토론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이번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할까요? 이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당대회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처럼 막 이런 막 레이스를 1년 동안 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번 지도부는 딱 지도부가 되면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에다가 권력을 개혁하고 민생을 개혁하고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놓을 건지 이 플랜 2030, 2030년까지의 이 개혁 플랜을 논의하고 결정해서 이걸 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한테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제일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추천을 해서 공천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이 되면 네임덕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또 민주당이 계속 다수당이 되면 저게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거 잘 협의해서 이 정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하고 다음 정부를 이어가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다음 당 지도부가 해야 된다. 혹시 그 말씀이 민주당이 21세기 집현질이 돼야 된다는 게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려면 당이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나요?
잘 못했죠. 네. 왜 못했습니까? 그동안에 당이 뭐 했죠, 그러면? 이걸 못한 이유가 있어요. 당이 뭘 했냐? 그동안에 당이 주로 선거운동본부 역할만 했어요. 그죠? 선거 때 선거운동본부. 그래서 대변인 성명서 내고 뭐 조직 강화하고 뭐